안녕하세요. 딥시코더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같은 팀에서 협업을 하실 때 미리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어떤 거에 있는지, 그리고 그 규칙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좀 협업할 때 중요한 주제고,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끼리 맞춰가면 일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엑스클리 드로우가 아닌 그 노션을 가져왔는데, 그 노션을 보자면 먼저 처음에는 깃 플로우랑 브랜치 전략이에요.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개발을 하는데 깃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면 협업할 때도 효율이 안 나오고, 나중에는 플로우가 꼬여서 좀 자칫 일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그 메인 브랜치가 있어요. 메인 브랜치. 그 메인 브랜치는 보통 운영 브랜치로 쓰는데, 이 메인 브랜치로 직접 푸시가 되도록 금지를 하고, 오직 그 머지 리퀘스트, 즉 PR이죠. 저 회사에서는 머지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그 풀 리퀘스트로만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브랜치에서 따진 이제 모든 피처, 아니면 급하게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쓰는 핫픽스 브랜치는 그 MR을 통해서 디벨롭 또는 LTD, 스테이징에 병합이 됩니다. 여기서 디벨롭이랑 스테이징은 많이 들어봤는데 LTD가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이 LTD는 그냥 제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그냥 따로 만들어 놓은 규칙인데요. 이 LTD가 프로스맨 롱텀 디벨롭 브랜치라고 해서, 이 디벨롭 브랜치가 스테이징 브랜치나 스팅 브랜치가 사용되고 있을 때 LTD 브랜치로 대체를 해서 여기서 미리 머지를 시키면서 이 LTD 브랜치에서 테스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브랜치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신규 개발하실 때는 보통 디벨롭 브랜치에서, 이 개발계 브랜치죠. 디벨롭 브랜치에서 분기를 해서 이 피처, 뭐 RS 몇 번, 무슨 기능 개발, 이러한 방식으로 그 브랜치를 생성을 하는데, 이 RSE1이라는 게 뭐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지라를 사용하거든요. 지라. 그래서 지라를 사용을 하면서 태스크를 생성을 하다 보면 그 태스크 옆에 그 번호가 나와요. 이슈 번호가. 그래서 그 이슈 번호가 뭐고, 그 이슈 번호에 해당되는 어떤 기능을 개발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피처 브랜치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피처 브랜치에서 작업을 하신 뒤에 이 디벨롭 브랜치로 MR을 하고, 여기서 뭐 핫픽스 아니면 버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벨롭에서 따는 게 아니고 메인 브랜치에서, 운영 브랜치에서 바로 분기해서 핫픽스, 뭐 이슈 넘버, 그리고 어떤 버그, 이러한 방식으로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스테이징, 검증계 브랜치에서 분기해서 생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작업 후에는 스테이징에 MR을 올리죠. 만약 이미 디벨롭 브랜치가 사용 중이거나 장기간 개발을 하여 하는 기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스테이징이 아니고 디벨롭이 사용 중일 때 LTD라는 브랜치에서 이런 피처, 어떤 이슈 번호, 어떤 기능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LTD 이하에 있는 브랜치는 디벨롭과 사용 규칙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LTD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따로 그냥 규칙을 정해서 만든 브랜치여서, 혹시
이거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신다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커밋을 할 때는 한 개의 커밋에 묶을 수 있는 정말 유의미한 변경사항만 포함되도록 하는 거예요. 먼저 커밋 시에는 프리픽스를 붙여서 사용을 해요. 이 프리픽스에 대해서는 다른 섹션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커밋을 할 때 너무 여러 작업들 있잖아요. 너무 여러 작업들 아니면 너무 많은 작업들, 이 변경사항들이 하나의 커밋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커밋에 정말 광범위한 작업들이 들어있으면 그 MR을 올렸을 때 다른 개발자분들이 그거를 커멘트 하기가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워낙 작업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변경사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각 이슈별 브랜치에서 최종 MR 요청 전 최신화예요. 만약에 피처 브랜치 경우에는 디벨롭에서 피처로 머지를 하고, 만약에 핫픽스 브랜치의 경우에는 메인에서 핫픽스로 머지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메인 브랜치에서 변경사항이 반영되는 시점에 저희 재직 중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붙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할게요. 7번 마지막으로는 메인 배포 후에는 무조건 디벨롭 또는 LTD, 스테이징, 싱크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메인에서 배포한 작업이랑 디벨롭이나 LTD 스테이징의 작업이랑 반영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를 싱크를 맞춰줘야지 동일한 작업이 반영이 돼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 다이어그램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해 둔 거여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컨벤션은 Git commit 컨벤션이에요. 이 Git commit 컨벤션을 다루는 목적은 배포 시에 뭔가 자동 생성되는 태그의 이력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commit 컨벤션을 맞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commit 메시지 타입으로 fit이라고 이 새로운 기능에 추가할 때는 fit, 버그를 수정하는 작업일 때는 fix. 만약에 UI 디자인 변경, CSS 스타일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그리고 정말 치명적인 버그를 정말 얼전트하게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핫픽스, 문서 수정은 docs, 주석 추가 및 변경은 커멘트, 코드 스타일 변경, 세미콜론 노락 이런 코드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스타일이라고 하고, 코드 리팩토링 할 때는 리팩터, 매니저 수정할 때는 코어, 이런 여러 개가 있어요. 메시지 타입이. 그래서 이 메시지 타입을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정말 대화를 많이 했었는데, 팀원들끼리 1안에는 픽스 그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픽스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대문자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축약해서 사용한다거나, 하면 또 git모지라고 그냥 코드 파일 삭제할 때는 이런 파이어 이모지를 붙여주거나, 버그일 때는 이 버그 이모지를 붙여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을 많이 했고 대화를 많이 나눈 결과 저희 팀에서는 신규 기능 개발 중에 자체 발견 버그에는 fit을 붙여줘서 fit 어떤 이슈가 있다 라고 커밋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규 기능 개발 중 작은 단위 커밋은 이것도 fit, 만약에 디자인 검수 중 버그 발견한 경우에는 fix, 운영 중에 자체 외부 발견 버그도 fix, 개발 코멘트 디자인 타입 변수명 등 복합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fit, 쿼리 키나 저희가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는데 리액트 쿼리의 쿼리 키나
변수명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refactor, 긴급으로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fix라고 저희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 팀원들과 그 대화를 해보고 어떻게 커밋 메시지를 해야 되나 정하시면 이 방식을 따르지 않으셔도 다른 방식으로 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링크들은 참고하시면 이 부분에 이 커밋 컨벤션에 관련된 링크들인데 이 링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SLint import인데 그 ESLint에서 만약에 컴포넌트를 임포트하는 거나 아니면 외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거나 이 임포트 규칙이 없으면 중구난방이어서 같은 그 특성을 가지는 임포트 애들끼리 묶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서 그 임포트 오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임포트 오더를 적용을 하려면 어떤 코드를 삽입을 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는 그 리액트 스타일 컨벤션에 관련된 얘기예요. 재직 중인 회사를 예를 들자면 먼저 그 다이렉터리 폴더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고민이 되었고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이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엄청 많다가 결국에는 정해진 게 이 하위에 제가 적어드린 구조입니다. 일단은 컴포넌츠라는 폴더 하위에 아톰스, 모듈스, 블록스, 홈, 템플릿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아톰스는 다 아시다시피 아토믹 디자인의 아톰스를 땄고요. 최소 단위죠. 재사용 가능한 최소 단위의 컴포넌트를 아톰스 안에다 넣고 모듈스는 아톰스보다 더 상위 단계, 예를 들면 아토믹 디자인이라고 하면 아토믹 다음에 머레큘 단위죠. 그래서 머레큘 단위에서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들을 모듈스에 넣고 이거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듈스가 아니고 그냥 블록스에다 넣고 만약에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도메인명을 두고 도메인명의 하위에 리스트로 둬서 그 리스트를 homelist.txx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한 다음에 페이지 도메인 이 템플릿 폴더에는 하위에 홈이라는 도메인에 이 홈 디테일 템플릿 홈 디테일 모듈.css SCSS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방식이 저도 이게 완벽하지 않은 방식이라서 어떻게 바꿔야 되나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팀원들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 전체 다이렉토리를 바꾸는 건 좀 위험성이 커서 나중에 좀 그 유지보수 시즌에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 버튼 안에 그 버튼 컴포넌트랑 만약에 스토리북을 사용하면 버튼에 대한 스토리 그리고 버튼에 대한 스타일 얘네 세 개를 이 버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넣는 방식으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페이지스, 라우팅 폴더, 그리고 SCSS 관련한 폴더, 그리고 컨스턴스 상수 다루는 폴더, 훅스는 커스텀 훅을 만들었을 때 그 커스텀 훅들을 담을 수 있는 폴더, 서비스는 API 관련된 폴더, 그 스토어스는 전혀 상태 관리를 위한 폴더인데 이 서버랑 클라이언트랑 저희는 나눴는데 저희는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는 주스탠드를 사용하는데 주스탠드 관련된 훅스를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폴더로 넣고 리액트 쿼리는 서버 상태 관리를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리액트 쿼리 관련 훅스는 이 서버 폴더 안에다 넣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util 함수는 utils,
그리고 타입 스크립트를 사용하니까 타입 관련된 부분은 타입스 폴더 안에 넣는 방식으로 저희는 다이렉토리를 구성하고 있고요. 리액트 훅스 관련된 내용은 이 링크를 보시면 그 리액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렌더 부분은 렌더리 된 영역은 최대한 간단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복잡한 수식이 필요하면 해당 컴포넌트 안에서 변수 처리를 한 다음에 해당 변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컴포넌트는 되도록 정말 작고 기능별로 쪼갠 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걸로 하고, 구조 분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또 다른 개발자들이 보기 쉽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밑에와 같이 엔드 이렇게 조건식이 여러 개 붙잖아요. 그럼 저희가 다른 개발자가 보기에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그냥 변수로 하나 둬서 만약에 뭔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거다, 그럼 can buy라고 변수명을 짓고 거기다 이제 할당을 한 다음에 이 can buy를 if문 안에다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다른 개발자들이 또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소드는 어떻게 사용하냐? 메소드는 그 구조화에서 작성을 하고, 비구조의 경우 인자는 3개 이하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화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현재 그 인자가 4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화에서 작성을 하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어비앤비 가이드 관련된 사항은 이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리액트 네이밍 컨벤션 관련된 얘기인데, 첫 번째로 컴포넌트 네이밍은 그 펑션을 사용해서 파스칼 케이스로 작성을 해요. 파스칼 케이스란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고 여기 컴포넌트 자체에서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엑스포트는 이렇게 파스칼 케이스로 작성을 하고, 엑스포트는 따로 펑션 my component 한 다음에 밑에다 export default 하는 게 아니고, 이 펑션 export default 펑션 이렇게 해서 export는 선언과 동시에 저희는 하도록 하고 있고요. props 네이밍으로는 props로 만약에 메소드를 전달하고자 할 때, 만약에 그 메소드가 그 UI 이벤트 핸들러라면 onClick, onClick alert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네이밍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UI 이벤트 핸들러가 아니라면 get이나 set 등을 사용해서 그거에 맞게 좀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메소드 네이밍으로는 기본적으로는 동사, 명사 순으로 하고, 이벤트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핸들로 시작하는 핸들로 시작하는 네이밍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핸들 서밋, 어떤 걸 제출할 때 만약에 인풋했다, 어떤 디스크립션 관련된 인풋을 체인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핸들 디스크립션, 명사 다음에 체인지, 동사,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get, set, has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values 네이밍에는 내부 메서드에 저희는 밑줄 접두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 펑션이 아닌 값에 웬만하면 get이나 set 접두사를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is adult, has book, all equal, can order, current age, first name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constants naming입니다. 상수를 어떻게 네이밍하냐입니다. 전역 상수 같은 경우에는 upper snake case를 사용하고, upper snake case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의 경우에는 이 키값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저희는 일단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까지 제한을 두게 된다면 뭔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전역 상수일 때만 upper snake case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캐멜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그 FA 컨벤션 관련해서 이
이런 내용 말고도 좀 여러 개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협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재직 중인 회사나 아니면 곧 들어갈 회사에서 이제 취직을 하시게 되면 거기 계시는 개발자분들이랑 뭐 회의를 하든 어떤 날을 잡아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좀 서로의 컨벤션을 맞춰가면 이제 개발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